야, 너 미쳤어? 실버타운 관리비 1200만 원! 당장 입금해! 이혼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 금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아이 심장 수술비까지 도박으로 날려버린 파렴치한 남편과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혼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돈을 붙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전 시어머니가 없는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뭐라고? 이 못된 년이! 너 정신 나간 거야? 난 이 시어머니라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펄펄 뛰는 금순.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에는 이미 그들을 단숨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18년의 한을 품은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이 파렴치한 인간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한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한서연, 그녀는 아직 뜯지도 못한 박스더미 사이에 서서 주방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넓게 드는 거실, 발이 푹 잠기는 바닥재, 탁 트인 창밖 전망. 18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 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 자만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딸 하린이가 박스를 양팔로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여기다 놔도 돼? 17살 아이의 목소리는 낯선 공간에서도 집 같은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직 살림은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손을 뻗었다가 화면을 보는 순간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세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연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벨소리는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그리고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18년 동안 이 이름 앞에서 서연은 언제나 먼저 굽혔습니다. 2번 울리기 전에 받았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더 낮게 말했고 부당한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며느리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텨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도대체 뭐하느라 이제 받아. 인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박금순, 69살의 그녀는 아들 집에 들어오던 첫날부터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해온 여자였습니다. 실버타운 관리비가 밀려서 직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온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당장 1200만 원 보내라. 오늘 안으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듣고 있어? 1200만 원이라고. 계좌번호는 알잖아. 당장 보내. 알겠어? 금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몇 달치 관리비를 서연이 대신 막아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당연히 될 거라 믿었던 거죠. 며느리란 그런 존재라고 그 여자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말도 씹는 거야? 이 못된 년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욕설까지 섞였습니다. 할인이 거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딸에게 괜찮다는 듯 짧게 눈을 맞추고 주방 쪽으로 몇 걸음 옮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한데요. 누구세요?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금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건 게 맞는데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나야. 네 시어머니라고. 정신이 나간 거야? 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김대식 씨한테 연락해 보세요. 끊겠습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게 끊지 말라고.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서랍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18년의 시간이 그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 단단함이 때로는 스스로도 무섭게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다가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서연은 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8년 동안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끄는 바로 그 시각, 인천 외곽에 자리한 고급 실버타운 하늘채의 2층 복도는 낮인데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205호. 박금순이 머무는 방이었어요. 실버타운 하늘채는 입주 보증금만 3억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화분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은 항상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곳이었죠. 금수는 이곳에 들어오던 날 주변 사람들에게 한껏 으스댔습니다.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자기 뒷바라지를 잘하는지, 그 자랑이 이 복도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팀 직원 이주임이 205호 문을 두드린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관리비 미납이 4개월째로 접어든 터였습니다. 독촉 문자도 여러 차례 보냈고 지난주에도 한번 직접 찾아왔다가 금순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터라 이주임은 오늘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핸드크림을 바르고 있었고 표정은 처음부터 불쾌함으로 가득했어요. 이주임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미납 내역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죠. 금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깟 관리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라고. 알아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맞은편 방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어요. 지나가던 다른 입주자 노인이 고개를 돌려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이주임은 표정을 가다듬으며 규정상 오늘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금수는 서류를 이주임 손에서 낚아채더니 복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뭘 자꾸 들이밀어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온 줄 알아요? 이런 데서 이따위로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금순의 아들 김대식이었어요. 반듯하게 다린 셔츠에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실제로 잘 나가는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외양이 오히려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지 이 복도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성큼 걸어오더니 이주임 쪽으로 턱을 들었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기다리면 준다니까. 이주임이 미납기간과 금액을 다시 말했습니다. 4개월치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대식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깟 돈이 없어서 안 내는 줄 알아요? 곧 큰 돈 들어온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금순이 아들 옆에 바짝 붙어 서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보채요? 내가 여기 입주한 지가 몇 년인데. 복도 양쪽으로 입주 노인들과 보호자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주임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주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퇴소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금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퇴소? 나한테 지금 나가라는 거야? 금순은 복도 한가운데서 두 팔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는 층 전체에 울릴 만큼 컸어요. 건방지게. 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나가라고? 여기 관리자 나오라에 당장. 대식도 이주임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며 손으로 벽을 탁 쳤습니다. 어디서 우리 어머니한테 겁을 줘요? 어른한테 이렇게 함부로 막대해도 되는 거야? 이주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보안팀을 불러야 하나 속으로 고민하면서도 복도에 모여든 시선들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금수는 급기야 복도 벽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기에 얼마를 냈는데 관리비 조금 연체됐다고 무슨 대우가 이따위야. 주변에 서 있던 노인 한 분이 혀를 찼습니다. 보호자로 온 듯한 중년 여성이 인상을 찡그리며 자리를 피했어요. 민망하다는 표정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식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인정하는 대신 그는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연락했어요? 뭐래요? 보낸다고 했죠? 금수는 아들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뭐, 곧 보내겠지. 대식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결국 돈을 들고 올 거라고. 늘 그래왔으니까요. 어떻게든 버텨보면 그 여자가 또 해결해 줄 거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두 사람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하늘채에서 소란이 이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법률사무소 회의실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긴 회의 테이블 한쪽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회의실 안은 서류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 서류, 금융 자산 내역서, 그리고 재단 운영 관련 문서들이었죠. 서연의 맞은편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50대 남자였고 말투는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서연이 자신의 친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두세 달 전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고 수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하고 사무적이었죠.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서연은 친모를 그리워하다가 미워하다가 결국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먼저였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죽고 나서야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서연의 가슴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서연은 그 감정을 꾹 눌러두고 있었어요. 감정은 나중에 혼자 처리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이미 몇 달 전 일부 절차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서연 명의로 넘어온 자산만으로도 그녀의 생활은 이미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어요. 이혼 후 이사한 아파트도 할인의 수술 준비를 위해 알아보기 시작한 병원비도 더 이상 서연에게 버거운 문제가 아니었죠.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마무리되는 절차가 끝나면 재단 운영권과 나머지 자산 일체가 정식으로 이사장님 명의로 귀속됩니다. 이미 이전된 부분과 합산하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거나 들뜨는 기색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자리 자체가 두렵고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이 그녀의 눈빛 안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정리하셔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추후 한 번 더 뵙고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이 어디 있죠? 변호사가 목록을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요양 관련 시설 2곳, 그리고 고급 실버타운 한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정리해 서연 쪽으로 밀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그 호칭이 귀에 닿는 순간 서연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설었어요. 18년 동안 며느리로, 아내로,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으로만 불려왔던 여자에게 그 두 글자는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받아 가방에 천천히 넣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녀의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선 서연은 건물 앞 벤치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뻐야 할 것 같은데 기쁘지 않았고 홀가분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바람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에서 시작됐더군요. 김대식?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때 서연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직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자란 서연은 어릴 때부터 씩씩하게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익숙했고 그게 편했어요. 회사 생활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김대식은 같은 부서 선배였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말주변이 좋았고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를 살리는 재주가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고 후배들에게 스스럼 없이 커피를 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도 그런 모습을 보며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야근이 잦던 어느 날 밤 대식은 서연의 책상 옆에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집이 어디예요? 늦었는데 바래다 줄게요. 서연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커피를 사주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길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아버지 곁에서 자라며 늘 외로웠던 여자에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던 거죠. 둘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서둘렀어요. 우리 이제 결혼하자. 이쁜 가정 꾸리자. 서연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말해준 것이 생애 처음이었으니까요. 안정된 가정, 따뜻한 울타리. 서연은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 어려운 바람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 문을 처음 열던 날 서연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맞닥뜨렸습니다. 박금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짐이 이미 방 한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굳었습니다. 대식은 당연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같이 사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서연은 그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미리 말 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할 생각이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금수는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서연이 저녁상을 차리자 한마디 말도 없이 수저를 들더니 첫 젓가락을 놓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국 맛이 왜 이래? 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배우고 시집을 왔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가. 티가 나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숨을 골랐어요. 그날 이후 금순의 잔소리는 매일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고, 밥을 차리면 반찬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고, 설거지를 하면 기름기가 남았다고 잔소리를 했어요. 이것도 몰라?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답답하다 정말.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살림을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밥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서연이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금순 눈에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죠. 금순은 서연을 앉혀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불러댔고 잠깐 쉬는 틈에도 일거리를 만들어냈어요. 시장을 봐오라, 방 청소를 다시 해라, 내 옷 좀 다려놔라. 시어머니의 지시는 끝이 없었고 대식은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서연은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 서연은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대식이 퇴근하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투자 받아서 사업하려고. 회사 다니면 뭐가 돼? 내 사업을 해야지.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제 셋이 될 가족인데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지금 당장은. 대식이 서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미 결정한 거야. 당신은 그냥 믿어줘. 금순이 옆에서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식이는 큰 사람 될 거야. 너는 남편 길을 살려줘야지. 남자 하는 일을 막으려 하니. 서연은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믿어보자. 분명히 나아질 거야. 그 믿음이 얼마나 긴 고통의 시작이었는지 그때의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대식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서연의 하루는 2배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배였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사무직이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야근도 잦았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지각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이 직장을 잃으면 당장 생활비가 막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할인을 금순에게 맡기고 곧장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콜을 받아 낯선 차에 올라타고 술 냄새 나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다음 콜을 기다렸어요. 늦은 밤 거리에 혼자 서서 다음 배차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발이 얼어붙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주말에는 인근 마트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몇 시간씩 서 있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서연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비, 공과금, 할인 분유값, 기저귀값, 그리고 금순의 용돈까지. 서연이 벌어온 돈은 통장에 머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금수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찬 투정을 하고 청소 상태를 꼬집고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자기 용돈을 챙기면서도 당연한 듯 손을 내밀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건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금순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 너는 애 엄마가 밤새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오는 거냐? 지금 돈 번다고 유샜더니 집골 좀 봐.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할인이 자고 있는 방 쪽을 힐끔 보고 말없이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으면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서연의 수고는 당연한 것이었고 서연의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할인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자는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보드라운 볼에 손을 갖다 대면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서연에게 할인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딸만큼은 나처럼 만들지 말자. 그 한 문장이 서연을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웠어요. 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손에 자라면서 겪었던 그 외로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느꼈던 그 쓸쓸함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에게만큼은 그 기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집, 그 평범한 울타리 하나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대식이 이상해졌습니다.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이 생겼어요. 사업 미팅이라고 했고 접대 자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대식은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챙겼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으면 슬그머니 화면을 뒤집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대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눈이 갔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대식이 돌아와 화면을 재빨리 껐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척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박이 한 번씩 생기더니 점점 잦아졌습니다. 서연은 이미 대식의 외도를 눈치챘어요.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할인이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는 건 싫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딸이 불안한 눈빛으로 눈치를 보며 크는 건 더더욱 싫었어요.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하지만 답을 찾기도 전에 새벽 알람이 울렸고 서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 지독한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습니다. 서연이 흘린 땀과 눈물이 이 집의 벽 속에 스며드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주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서연은 그 당연함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처음 심장 이상 진단을 받은 것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성장하면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술 시기가 되면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진료실 문을 나서자마자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갓 낳은 아이가 언젠가 수술대에 누워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월급에서 조금, 대리운전 수입에서 조금, 야간 아르바이트비에서 조금,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달은 몇만 원밖에 못 넣을 때도 있었어요. 다음 달 생활비가 빠듯해서 손을 댈까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돈은 할인이 거야.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돈만큼은 지켜야 해.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통장은 서연에게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이 집이 무너져도 딸 하나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할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수술 시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그동안 모아온 돈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인의 수술만큼은 치를 수 있다고 그것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옷장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좋은 의미의 떨림이었습니다. 이 통장을 꺼내는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을 혼자 이 악물고 넘겼는지 그 세월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페이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액이 말이 되지 않았어요. 몇 년을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그 통장 안에 없었습니다. 거의 바닥이 나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금액들이 수십 번에 걸쳐 이체된 흔적이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김대식?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 통장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부터 손을 댔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대식은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손에 들고 채널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 태연했습니다. 서연을 보고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통장을 대식 앞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식은 흘끗 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돈 어디 갔냐고요? 몰라. 거래 내역에 당신 이름이 찍혀 있어요. 내가 다 확인했다고요. 대식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팔짱을 꼈어요. 썼어. 썼다고요? 급하게 쓸 때가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할인이 수술비라는 거 알잖아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밤마다 대리운전 뛰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나가면서 한 푼씩 모은 돈이라고요. 대식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을 들었어요. 도박 빚 막으려고 썼어.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서연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도박? 그동안 의심은 했어요. 돈이 자꾸 사라졌고 낯선 번호로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대식이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딸 수술비에까지 손을 댔을 거라고는 그것만큼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이 남자가 무너져도 그것만큼은 아니라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박 빚을 막으려고 할인이 수술비를 썼다고요? 지금 그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채까지 쓴 거 당신도 알잖아. 이자가 불어나면 더 못 갚는다고. 사채요?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도박의 사채까지. 이 남자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빠져 있었는지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할인이 수술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그 생각은 해봤어요? 대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요. 할인이 수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금순이 나왔어요. 상황을 다 들었을 텐데도 표정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못마땅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아니, 남편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유난이야. 돈은 또 모으면 되잖아. 서연은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 수술비예요. 딸 수술비를 도박에 갖다 쓴 거라고요. 금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이 집에서 하리는 수술비를 도박에 갖다 써도 될 만큼 그만큼 가벼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서연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18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 집에서 서연은 언제나 그 정도 무게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등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인이 자고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자는 아이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 가슴 안에 고쳐야 할 심장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딸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을 뻗어 할인의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엄마가 지키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돈만큼은 지키려고 했는데,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이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더 있으면 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어요. 서연이 버티는 동안 이 집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이제 할인에게까지 닿았어요. 서연은 잠든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잠든 방 안에 앉아 뜬 눈으로 새벽을 넘겼어요. 머릿속으로는 수백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감정들을 하나씩 눌러가며 한 가지 사실만 붙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진다. 18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서연이 울고 소리치면 오히려 서연이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대식은 능청스럽게 빠져나갔고 금수는 며느리가 성격이 나쁘다고 몰아붙였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여야 했어요. 서연은 날이 밝자마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흥신소였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 안 간판도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발걸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으니까요. 흥신소 소장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왜도 의심되시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박장 출입도 확인해 주세요. 사채업자 연결 고리도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서연은 성금을 봉투에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2주가 조금 지난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은 약속 장소에서 소장을 만나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한 장씩 넘겼어요. 사진 속 대식은 서연이 모르는 여자와 함께 모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음식점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었고 또 다음 사진에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사진을 덮고 다음 서류를 확인했어요. 도박장 출입 내역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강남 쪽 불법 도박장을 드나든 흔적이 수십 차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에는 사채업자와의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빌린 금액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외도, 도박, 사채? 이 남자는 서연이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고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그 돈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가방 안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떴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들어 사채업자 쪽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잦았던 터라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받았습니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채업자 특유의 거친 말투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연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요? 친모되시는 분 말씀입니다. 이정혜 씨. 서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지워버린 이름이었어요. 아니, 지우려고 애를 썼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 거죠?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서연이 변호사를 만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조용한 카페 안쪽 자리였어요.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모 이정혜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알아온 병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인지 무감각인지 아니면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는 느낌인지 어릴 때 이혼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리워하다가 미워하다가 결국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정희 대표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전 재산을 한서연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상당합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은 물론이고 생전에 설립하신 재단도 포함됩니다. 재단이요? 노인 복지 관련 재단입니다.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두 한서연 씨 명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더니 죽고 나서야 이런 식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쓸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도 반갑다는 감정도 쉽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감정들을 지금 당장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었어요. 변호사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단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노인들 중 일부가 투자 피해를 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입주자들에게 접근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겁니다. 피해 금액이 작지 않아요. 서연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가 잠시 서연의 눈을 바라보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투자 피해 관련해서 언급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멈췄어요. 김대식? 분노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딸의 수술비를 도박에 탕진한 것도 모자라 서연의 남편은 노인들 돈까지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에게 그럴싸한 말로 접근해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서류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분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이번에는 흐트러짐이 아니라 단단함으로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자료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아온 외도 증거, 도박장 출입 내역, 사채 거래 서류. 거기에 이제 투자 사기 피해 자료까지 더해졌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8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여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서연은 달랐어요. 더 이상 당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되갚아줄 차례였어요. 서연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서연이 선임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증거 서류들을 검토하고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외도, 도박, 사채까지. 대식의 유책 사유는 충분했어요. 증거 앞에서 대식은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던 날 서연은 법원 복도를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인천 외곽 실버타운 하늘채. 오전부터 로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어진 소란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었어요. 관리팀 직원들은 지친 얼굴로 복도를 오갔고 다른 입주노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5 앞이었습니다. 금수는 복도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팔짱을 낀 채 직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했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곧 들어온다고. 왜 자꾸 찾아와서 사람을 이렇게 볶아대는 거야? 직원은 정중하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오늘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퇴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요. 퇴소? 웃기고 있네. 내가 여기를 왜 나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대식이 들어섰습니다. 반듯하게 다린 셔츠에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이었어요. 겉모습만 보면 여전히 잘 나가는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대식은 상황을 훑어보더니 성큼 걸어와 직원 앞에 섰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안으로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직원이 다시 한번 납부 기한과 금액을 설명했습니다. 알았다고요. 오늘 안으로 보낸다니까. 좀 기다려봐요. 대식은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다시 연락해봐. 금순이 아들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야, 너는 이혼은 왜 해가지고. 돈줄이 끊겼잖아. 이제 어쩔 거야? 대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서연이 마음 여린 거 잘 알잖아. 앓는 소리 하면 돈 보내줄 거야. 두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결국 도와줄 거라고. 늘 그래왔으니까요. 직원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자리를 지키고 서자 금수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가만 안 둬, 진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쪽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소란이 워낙 컸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그 다음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자세를 고쳐 세웠어요. 그리고 로비 안쪽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금수는 왜 갑자기 조용해지는지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대식도 직원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차콜색 정장이었어요. 어깨선이 반듯하게 떨어졌고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실무진 2명과 법무 담당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금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금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왔구나. 내가 걱정돼서 결국 돈 들고 온 거구나. 며느리란 원래 이런 거지. 대식도 반사적으로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다행이다 싶은 표정이 스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는 게 달랐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입구 쪽 직원이 가장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다음 복도 쪽 직원이 뒤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멀리 있던 관리팀 직원들도 일제히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당황하거나 어색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었어요. 금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식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때 관리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저 며느리한테? 말이 안 됐어요. 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서연에게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두 사람 앞에서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예전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늘 구겨진 듯한 표정에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18년 동안 이 두 사람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여자가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금순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리니? 이사장이라니?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금순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말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18년 동안 자신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던 그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로비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이사장님이라는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어요. 금수는 굳은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대식은 입술을 달싹이면서도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재조립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조각들이 맞춰지기도 전에 서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뒤따라 들어온 실무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리비 미납 내역 정리된 서류 가져오세요. 그리고 강제 퇴소 절차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실무진이 즉각 움직였어요. 금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강제 퇴소? 야, 한서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서연은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아, 말을 해, 말을.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 직원이 금순에게 공식 퇴소 통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관리비 4개월 미납, 수차례에 걸친 로비 난동, 직원 업무 방해. 항목이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었어요. 금수는 서류를 손으로 쳐냈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 나 안 나가. 절대 안 나간다고. 그때였습니다. 대식이 서연 쪽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진정하고 얘기하자. 우리가 어떤 사이야? 할인 엄마. 제발. 이러면 안 되지. 서연은 대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던 법무 담당자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법무 담당자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 봉투를 대식의 가슴팍을 향해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서류들이 날렸어요. 빼곡하게 정리된 피해 내역서가 대식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대식은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졌어요. 그 순간 로비 안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쪽 문이 열리면서 노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부축을 받으며 걷는 할머니, 휠체어를 탄 노인까지 실버타운 입주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향했다가 대식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로비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대식 앞으로 다가섰어요. 굽은 허리를 세우며 대식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그게 어떤 돈인지 알기나 해? 또 다른 할머니가 대식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사기꾼이야, 사기꾼. 로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노인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섞였어요. 대식은 사방에서 잡아당기는 손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오해. 할아버지가 대식의 멱살을 더 세게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그 땅은 아예 존재도 안 한다고, 이 사기꾼아. 너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다고. 금수는 그 광경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 로비 한가운데서 노인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는 장면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껌뻑였습니다. 대식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금순이 아들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직원이 조용히 앞을 막아섰어요. 바로 그때 실버타운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로비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뒤로 사복 형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연 쪽 법무 담당자가 이미 신고를 넣어둔 터였습니다. 로비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이 흩어진 서류들과 노인들의 얼굴을 훑어보고는 대식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경찰관이 대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수갑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김대식 씨,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식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서연을 바라보았다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다가 노인들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잠깐요, 오해예요, 오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러면 안 되죠.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와 피해자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대식이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사복 형사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식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금순이 그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대식아. 금수는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들 팔을 잡아당기며 울부짖었어요. 놔줘요. 우리 아들 놔줘요. 우리 아들이 오해라고 하잖아요. 직원 2명이 금순을 조용히 잡아 뒤로 물렸습니다. 대식은 경찰관에게 이끌려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노인들이 양쪽으로 비켜서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누군가 낮게 울먹였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쥔 채 눈을 감았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대식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이 순간 터져 나와야 할 것 같았지만 서연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정문이 닫혔습니다. 대식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금수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텅 빈 로비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입주 노인들도 누구도 그 여자 곁으로 가지 않았어요. 실버타운 직원이 금순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퇴소 통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금순 고객님, 지금 바로 짐 싸서 나가주세요. 오늘 중으로 퇴소 완료하셔야 해요. 지금 바로요? 네, 규정입니다. 금수는 멍한 얼굴로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복도에서 큰 소리를 치던 자신은 이제 짐 보따리를 들고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금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도심 복지재단 본부 건물 5층 이사장실. 서연은 창가 쪽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넓게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재단 운영 보고서와 입주노인 지원 현황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책상이었고 그 위에 놓인 서류들은 더 이상 서연을 짓누르지 않았어요.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오후 피해자 지원 보상 절차 마지막 서명건 준비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에 진행하죠. 실버타운 하늘채에서 대식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노인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서연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재단 차원에서 보상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법적 판결과 별개로 서연이 먼저 움직였어요. 덕분에 한때 소란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하늘채는 이제 차분한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입주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다시 흘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주방에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냄새를 맡았어요. 이 냄새가 집에서 난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끔 낯설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왔어? 할인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몇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긴 회복 기간을 거친 뒤 이제는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할인의 심장 수술은 지난 봄에 이루어졌어요. 수술 당일 아침 서연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은 채 그 긴 시간 동안 서연은 기도했어요. 단 하나만 빌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8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그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서연은 혼자 울었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버텨온 세월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저녁 식탁은 단출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할인이 혼자 차린 밥상이었어요. 서연은 마주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배웠어? 유튜브 보고 했어. 맛있어? 서연은 한술 떠서 먹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어요. 맛있다. 할인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 밥을 차리고 엄마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 평범함이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조용히 밥을 먹다가 할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할인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돼. 알지? 서연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17살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어른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아이는 다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 편하게 살자. 우리 둘이. 할인이 방긋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꾸밈없이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반면 박금수는 실버타운에서 쫓겨난 뒤 인근 쪽방촌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에 살던 여자가 이제는 한평 남짓한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큰 소리칠 곳도 없었고 기댈 가족도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면회를 가도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대식은 재판에서 투자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대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서연이 그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따금 방문 틈새로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18년 전 처음 결혼을 결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안정된 가정, 따뜻한 울타리, 그것만을 바랐던 25살의 서연이 떠올랐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긴 고통으로 이어졌는지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기억들이 서연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없었지만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연은 한참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무너진 것은 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난 자리에 지금 이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의 작지만 단단한 일상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주인공 서연처럼 참고 또 참으면서 버텨온 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